어머니, 저를 죽이시려는 겁니까? 20년간 고아원에서 썩게 만든 네가 뭘 잃는다고? 윤희가 분노로 떨며 외칩니다. 전국이 충격에 빠진 순간 한국 최대 재벌가의 숨겨진 스캔들 폭로. 이들에겐 대체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사연 시작 전에 따뜻한 마음으로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선한 영향력으로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한남동 고급 단독주택, 오래된 벽시계가 또각또각 시간을 새기는 아침입니다. 윤희는 거실 한편에 자리 잡은 찻상에서 차를 우리고 있습니다. 은은한 찻잎향이 공간을 채우는 가운데 그녀의 손끝은 찻잔이 아닌 낡은 편지 봉투를 향해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직도 그런 걸 보고 계세요. 기태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그는 어머니의 어깨 너머로 편지를 흘끗 바라보며 인상을 찌푸립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편지를 써요?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을 바라봅니다. 70 넘은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져 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합니다. 아들 녀석이 중요한 얘기라는 게 또 그 유산 상속 이야기겠죠. 어머니께서 언제까지 미루실 건가요? 법무사도 기다리고 있고 서류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제 정리할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기태는 소파에 앉으며 조급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어머니 연세도 있으시고 저도 사업상 정리해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윤희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십니다. 따뜻한 차가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동안 그녀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하늘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비가 올 것 같구나. 어머니, 지금 날씨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태의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이 집도 예금도 모든 걸 정리해서 저에게 넘겨주셔야 합니다. 그게 순서 아닙니까? 순서? 윤희가 찻잔을 내려놓습니다. 내가 말하는 순서대로라면 내가 죽어야 네가 모든 걸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기태는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시선이 그를 관통하는 듯 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나는 아직 살아있다. 윤희의 목소리는 단호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내 것은 내가 결정한다. 네가 아무리 재촉해도 마찬가지야. 밖에서 빗방울이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윤희는 일어나 창가로 다가갑니다. 비는 점점 굵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기태가 불안한 목소리로 묻습니다. 산책 좀 하려고. 윤희는 신발장에서 검은 우산을 집어듭니다. 이런 비 오는 날에요? 기태는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 몸 조심하셔야죠. 나이 드신 분이 이런 날씨에 밖에 나가시면 매년 이맘때면 나가거든. 윤희가 코트를 걸치며 말합니다. 비가 와도 나가. 매년 이맘때면. 기태는 어리둥절합니다.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윤희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현관문을 열며 뒤돌아보지도 않고 말합니다. 유산 얘기는 내가 돌아와서 하자.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어.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기태는 혼자 남겨집니다. 거실에는 다시 벽시계 소리만이 울려 퍼집니다. 기태는 어머니가 남겨둔 편지를 바라봅니다. 누렇게 바랜 봉투에는 윤희에게라고 쓰여 있지만 보낸 이의 이름은 보이지 않습니다. 윤희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골목을 걸어갑니다. 우산을 쓰고 있지만
빗방울이 옷깃을 적시는 것쯤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이렇게 비가 왔지. 윤희가 혼잣말을 합니다. 다 잊은 줄 알았는데 기억은 날씨를 타나 봐.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옛 동네로 향합니다. 재개발로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골목들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그날의 기억이, 그날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윤희의 발걸음이 멈춘 곳은 오래된 골목 어귀였습니다. 이곳은 한때 정겨운 이웃들이 살았던 곳이지만 지금은 재개발을 앞두고 대부분 빈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비는 더욱 굵어져 골목길 곳곳에 물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윤희의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되살아납니다. 이 골목에서 걸음마를 배웠던 어린 손자의 모습, 자신의 손을 꼭 잡고 할머니, 할머니 하며 따라다니던 그 아이의 웃음소리.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머니, 아이는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거예요. 기태의 차가운 목소리가 귓가에 맴돕니다. 이건 아이를 위한 일이에요. 윤희는 고개를 저으며 쓸쓸한 기억을 떨쳐내려 합니다. 그때 골목 끝 폐가 앞에서 작은 그림자를 발견합니다. 비에 젖은 채로 웅크리고 앉아있는 아이였습니다. 소녀는 담벼락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이마에 달라붙어 있고 헌 옷은 비에 흠뻑 젖어 몸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윤희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소년이 품에 꼭 안고 있는 물건이었습니다. 갈색 털에 빨간 리본을 맨 작은 곰인형. 진흙이 묻고 여기저기 헤어져 있지만 그 모양과 색깔은 분명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윤희의 손에서 우산이 덜컥 떨어질 뻔합니다. 저건 설마. 윤희의 입술이 떨립니다. 소녀는 윤희의 발소리를 듣고 움찔하며 고개를 들어 올려다봅니다. 1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아이의 눈에는 경계심이 가득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어른들에게 익숙해진 듯한 너무 일찍 배운 자기 보호의 시선이었습니다. 아저씨, 아니 할머니세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혹시 저 신고하려고 오신 건 아니죠? 신고? 윤희가 어리둥절해합니다. 왜 널 신고해야 하는데? 여기 있으면 안 되거든요. 지우가 곰인형을 더욱 꼭 끌어안으며 말합니다. 어른들이 자꾸 쫓아내요. 시설로 보내려고 하고. 윤희의 가슴이 저려옵니다. 아이의 말투에서 너무나 익숙한 외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넌 여기서 뭘 하고 있니? 집은 어디고? 집? 지우가 씁쓸하게 웃습니다. 그런 거 없어요. 시설에서 나왔거든요. 거기보다는 여기가 나아요. 시설에서 나왔다고? 윤희가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갑니다. 얼마나 된 거니? 일주일 정도요. 원래는 며칠만 있으려고 했는데. 지우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비가 계속 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윤희는 아이의 젖은 옷과 파리한 얼굴을 바라봅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한 것이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를 더욱 충격에 빠뜨리는 것은 아이가 안고 있는 곰인형이었습니다. 그 인형, 어디서 났니? 윤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지우는 곰인형을 내려다보며 표정이 부드러워집니다. 이거요?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시설 선생님들은 낡았으니까 버리라고 하셨지만
절대 못 버리겠어요. 왜 못 버리겠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냥 지우가 고민형의 털을 쓰다듬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무섭지 않거든요.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마치 누군가 저를 지켜주는 것 같아요. 윤희의 가슴이 격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그 고민형은 분명히 자신이 20년 전 손자에게 사준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사준 곰돌이가 지우를 지켜줄 거야라고 말하며 건넸던 그 인형. 혹시 너 이름이 뭐니?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지후요. 김지후. 아이가 대답합니다. 할머니는 누구세요? 왜 그렇게 놀란 표정을 하세요? 김지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윤희의 눈앞이 아찔해집니다. 20년 전 사라진 손자의 이름. 기태가 다른 곳으로 보냈다고 했던 그 아이의 이름. 아니야. 이럴 수가. 윤희가 중얼거립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일어서며 다가옵니다. 그 순간 윤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억누르고 있던 죄책감과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옵니다. 눈앞의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자인지 확신할 수는 없지만 그 고민형은 분명했습니다. 저 인형. 윤희가 떨리는 손으로 가리킵니다. 그건 분명 내가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남긴. 말을 끝내지 못하고 윤희는 담벼락에 손을 짚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립니다. 우산이 손에서 떨어지고 비가 그녀의 얼굴을 적시기 시작합니다. 할머니. 지우가 깜짝 놀라며 달려와 윤희를 부축합니다. 어떡하죠? 어디 아프세요? 윤희는 지우의 작은 손이 자신을 붙잡는 것을 느끼며 소리 없이 오열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자신의 손자일까? 아니면 단순한 우연일까? 하지만 그 고민형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정혜야, 빨리 와. 윤희가 휴대폰으로 다급하게 전화를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지 1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마음이 진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 한남동 집으로 와야 해.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정혜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하고 일단 와. 그리고 아이 옷 좀 사가지고 와. 10살 정도 남자아이 옷. 전화를 끊고 윤희는 거실을 바라봅니다. 지우는 소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고민형을 꼭 안고 있었습니다. 갈아입힌 윤희의 오래된 가디건이 아이에게는 너무 컸지만 그래도 젖은 옷보다는 나았습니다. 따뜻한 우유 마실래? 윤희가 부드럽게 말을 겁니다. 지우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괜찮아요. 저 이제 가야 해요. 어디로? 윤희가 지우 앞에 앉습니다. 이런 비 오는 밤에 어디로 간다는 거니? 그냥 어디든요.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집니다. 할머니 집에 계속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저 같은 애는요. 너 같은 애는 뭐? 윤희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묻어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니? 지우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민형의 해진 털을 만지작거릴 뿐입니다. 윤희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집니다. 20년 전 자신의 손자도 이렇게 작고 연약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정혜가 들어옵니다. 어머님, 저 왔습니다. 정혜는 거실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앉아있는 지우를 보고 멈춰섭니다. 50 중반의 정혜는 윤희 집에서 10년 넘게 일하며
이 집의 모든 사정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윤희가 잃어버린 손자에 대한 그리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 아이는 정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일단 옷부터 갈아입혀. 윤희가 정혜가 들고 온 쇼핑백을 받습니다. 설명은 나중에 해줄게. 정혜는 지우를 2층 게스트룸으로 데려가 옷을 갈아입히고 씻겨줍니다. 그 사이 윤희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마음을 정리하려 애씁니다. 정말 이 아이가 자신의 손자일까? 그 고민형은 분명히 자신이 사준 것이 맞는데. 어머님, 정혜가 내려오며 말합니다. 아이가 깨끗하게 씻고 잠들었어요. 그런데 뭐? 등에 작은 흉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혜가 망설입니다. 아이가 자면서 계속 할머니라고 중얼거리던데요. 윤희의 가슴이 철렁합니다. 할머니라고? 네. 마치 누군가를 찾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그 고민형.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윤희는 정혜를 거실로 이끌고 벽난로 위를 가리킵니다. 저기 있는 사진 좀 봐. 정혜는 벽난로 위에 놓인 오래된 액자를 바라봅니다. 20년 전 윤희와 어린 손자가 함께 찍은 사진. 그 사진 속 아이가 안고 있는 것은 지우가 가지고 있던 것과 똑같은 고민형이었습니다. 어머님, 설마. 정혜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나도 확신할 수는 없어. 하지만 그 인형만큼은 분명해.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내가 지우에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야. 정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윤희 집에서 일하며 20년 전 일어난 일들을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기태가 어느 날 갑자기 아이를 더 좋은 곳으로 보냈다고 했던 일. 그 후 윤희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위층에 잠든 아이가 정혜가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지후야. 이름도 똑같아. 윤희가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일이. 기태는 분명히 좋은 가정으로 입양 보냈다고 했는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기태의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어머니, 집에 계세요? 오늘 갑자기 나가셔서. 기태는 거실로 들어서다가 윤희와 정혜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멈춰섭니다. 무슨 일이세요? 왜 그런 표정들을 하고 계세요? 기태야. 윤희가 아들을 바라봅니다. 내가 20년 전에 지우를 보냈다고 했던 곳. 정말 좋은 가정이었니? 기태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갑자기 왜 그런 얘기를. 대답해. 지우는 정말 좋은 부모에게 입양된 거야? 기태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러다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걸 물으세요? 하지만 윤희는 아들의 표정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20년을 함께 산 모자 사이의 본능이었습니다. 정혜야. 윤희가 정혜를 바라봅니다. 내일 아침에 할 일이 있어. 무슨 일 말씀하세요? 20년 전 고아원 기록을 찾아봐야겠어. 지우가 정말 어디로 갔는지 확인하고 싶어. 기태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집니다. 어머니, 그런 일은 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다 지난 일인데. 지난 일? 윤희가 날카롭게 반박합니다. 내 손자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는 게 왜 필요 없는 일이야? 그때 2층에서 작은 발소리가 들립니다. 지우가 잠에서 깬 것 같았습니다. 기태는 그 소리를 듣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 위층에 누가 있어요? 윤희와 정혜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이 집 냄새가 익숙해요. 지우의 목소리가 계단 위에서 들려옵니다. 어릴 적 어디선가 맡았던 기태의 얼굴에서 혈색이 완전히 사라집니다. 계단에서 들려오는 지우의 목소리, 그 익숙한 톤과 말투가 20년 전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냅니다. 어머니, 위층에 있는 아이가 누구죠? 기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윤희는 잠시 망설입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성급하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아이야. 비를 맞고 있어서 데려왔어. 길에서 기태가 의심스러운 눈빛을 보냅니다. 어머니가 그냥 아무 아이나 집에 데려오실 분이 아닌데요. 지우가 계단을 내려옵니다. 깨끗하게 씻고 새 옷을 입은 모습이 20년 전 어린 시절과 더욱 닮아 보였습니다. 기태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뒤로 한 걸음 물러섭니다. 안녕하세요. 지우가 기태에게 인사를 합니다. 하지만 기태의 차가운 시선을 받고 금세 움츠러듭니다. 너, 이름이 뭐니? 기태가 힘겹게 묻습니다. 김지후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기태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20년 전 자신이 시설로 보냈던 아이의 이름. 분명히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같은 이름을 쓰고 있었습니다. 기태야, 괜찮니? 윤희가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걱정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태가 겨우 정신을 차립니다.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요. 정혜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뭔가 이상함을 느낍니다. 기태의 반응이 단순히 낯선 아이를 본 것 치고는 너무 과격했습니다. 지우야, 배고프지? 윤희가 지우에게 말을 겁니다. 정혜가 맛있는 죽을 끓여줬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루 종일 제대로 먹지 못해서 배가 고팠습니다. 하지만 낯선 어른 앞에서 먹기가 조금 부담스러웠습니다. 기태는 먼저 들어가서 쉬어. 윤희가 아들을 바라봅니다. 늦었으니까. 아니요, 괜찮습니다. 기태가 지우를 계속 바라보며 말합니다. 이 아이 언제까지 여기 있을 건가요? 왜? 불편하니? 윤희의 목소리에 경계심이 들어갑니다. 그런 게 아니라 갑작스러워서요. 어머니가 이런 일을 하실 줄은 몰랐거든요. 정혜는 기태와 윤희 사이에 미묘한 긴장감을 느끼며 지우를 부엌으로 데려갑니다. 지우야, 이리 와서 밥 먹자. 지우가 부엌으로 간 후 거실에는 윤희와 기태만 남게 됩니다. 기태는 벽난로 위 사진을 바라보다가 윤희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혹시 그 아이가 뭐가? 윤희가 날카롭게 반문합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태가 서둘러 말을 바꿉니다. 그냥 낯선 아이가 집에 있으니까 신경 쓰여서요. 윤희는 아들의 어색한 태도를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분명히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혜는 윤희의 부탁으로 일찍부터 움직입니다. 20년 전 고아원 기록을 찾아보기 위해서였습니다. 다행히 정혜의 지인 중에 사회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이 있어서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정혜 씨, 이 기록들 보세요. 지인이 오래된 파일을 펼쳐 보입니다. 2004년에 김지우라는 이름으로 입소한 아이가 있네요. 그런데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가요? 입소 사유가 친족에 의한 위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통 부모가 직접 데려오거나 아니면 경찰이나 구청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많은데 정혜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친족이라면. 그리고 여기 보세요. 지인이 다른 페이지를 가리킵니다. 위탁자 이름이 김기태라고 되어 있어요. 아이와는 아버지 관계라고. 정혜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충격을 받습니다. 김기태, 윤희의 아들 이름과 똑같았습니다. 혹시 이 아이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나요? 지인이 기록을 더 찾아봅니다. 여러 차례 위탁 가정을 옮겨 다녔네요. 입양은 성사되지 않았고 최근까지도 시설에 있었던 것 같아요. 정혜는 급히 집으로 돌아갑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기태가 정말 지우의 아버지라면, 그리고 그 아이를 고아원에 버린 것이 사실이라면. 집에 도착했을 때 윤희는 지우와 함께 정원에서 꽃을 보고 있었습니다. 지우는 처음 보는 꽃들에 신기해하며 질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 꽃 이름이 뭐예요? 장미야 예쁘지? 윤희가 부드럽게 대답합니다. 네, 정말 예뻐요. 전 이런 꽃 처음 봐요. 윤희의 마음이 아려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메마른 환경에서 자랐을지 짐작이 갔습니다. 어머님, 정혜가 윤희를 조심스럽게 부릅니다. 윤희는 정혜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지우에게 말합니다. 지우야, 여기서 꼭 구경 좀 더 하고 있어. 할머니가 잠깐 일 보고 올게. 정혜는 윤희를 서재로 데려가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알아낸 모든 것을 털어놓습니다. 어머님, 지우가 정말 어머님의 손자가 맞는 것 같아요. 윤희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말문이 막힙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지만 실제로 확인하니 충격이 컸습니다. 그럼 기태가, 윤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내 기태 도련님이 직접 고아원에 맡긴 것 같아요. 20년 전에요. 윤희는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손자를 버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제 기태의 반응을 떠올려 보니 모든 것이 설명됐습니다. 그럼 지우는? 윤희가 중얼거립니다. 20년 동안 혼자. 어머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윤희는 창밖을 바라봅니다. 지우가 여전히 정원에서 꽃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뒷모습이 20년 전 기억과 겹쳐집니다. 일단은 기태에게는 말하지 말자. 윤희가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합니다. 확실히 알고 나서 결정하겠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이 그토록 찾던 손자라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저지른 일이 얼마나 잔혹한 것인지도. 며칠이 지나면서 지우는 윤희의 집에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합니다. 정혜가 만든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태가 집에 있을 때만큼은 여전히 긴장했습니다. 어머니,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건가요? 기태가 윤희와 단둘이 있을 때 묻습니다. 그 아이, 혹시 어머니께 뭔가 말하지 않았나요? 윤희는 아들의 이상한 반응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뭘 말한다는 거니? 아니, 그냥. 기태가 식은땀을 흘리며 말을 흐립니다. 낯선 아이가 집에 있으니까 신경이 쓰여서요. 그때 정혜가 들어오며 윤희에게 귓속말을 합니다.
어머님, 잠깐 얘기 좀 할 게 있어요. 정혜는 윤희를 서재로 데려가 문을 닫습니다. 어머님, 어제 더 알아본 게 있어요. 뭘 알아봤는데? 지우가 시설에서 나온 이유요. 정혜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최근에 기태 도련님이 그 시설에 큰 기부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후에 지우가 갑자기 자립 준비라는 명목으로 시설에서 나오게 됐다고 해요. 윤희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그게 무슨 뜻이야? 지우는 아직 미성년자예요. 보통은 성인이 될 때까지 시설에서 보호받아야 하는데 누군가 압력을 넣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윤희는 충격을 받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손자를 시설에서마저 쫓아냈다는 뜻이었습니다. 왜 그런 짓을?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정혜가 망설이다가 계속합니다. 기태 도련님이 최근에 새로 설립한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이름으로 여러 고아원과 양로원에 기부를 하고 있더라고요. 아마 세금 혜택과 이미지 관리를 위해서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 과정에서 지우의 존재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자신의 친자식이 시설에 있다는 게 알려지면 정치적으로나 사업적으로 큰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요. 윤희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이렇게까지 냉혹할 줄은 몰랐습니다. 기태는 지우가 밥을 먹는 모습을 불편해하며 계속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기태야. 윤희가 조용히 말을 겁니다. 지우에게 미안한 마음은 없니? 미안하다니요? 왜요? 기태가 당황합니다. 그냥 이 아이가 혼자 길거리를 헤매고 다녔다는 게 안쓰럽지 않냐는 거야. 기태는 잠시 침묵합니다. 그러다가 냉정하게 말합니다. 어머니, 세상에는 불쌍한 아이들이 많아요.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습니다. 다 도와줄 수는 없어도 눈앞에 있는 한 아이는 도와줄 수 있지 않니? 하지만 현실적으로 기태가 목소리를 높입니다. 이 아이는 우리와는 다른 환경에서 자랐어요. 갑자기 이런 좋은 환경에 놓여봤자 적응하지 못할 거예요. 차라리 자신에게 맞는 곳에서. 자신에게 맞는 곳? 지우가 젓가락을 내려놓습니다. 그게 어디인데요? 기태는 지우의 날카로운 시선을 받고 당황합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저 같은 애들이 있어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뜻 아니에요? 지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합니다. 시설이나 거리 같은 곳 말이에요. 지우야, 그런 뜻이 아니야. 윤희가 아이를 달래려 합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지우가 일어섭니다. 이 아저씨 말이 맞아요. 저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애예요. 기태는 속으로 안도했지만 동시에 묘한 죄책감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야, 오해하지 마. 기태가 가식적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단지 너가 더 좋은 환경에서 체계적인 도움을 받았으면 해서 그래. 예를 들어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립지원센터 같은 곳에서. 그런 곳들 다 가봤어요. 지우가 쓴웃음을 짓습니다. 거기서도 결국 쫓겨나게 돼 있어요. 나이 차면 나가야 하고 문제 생기면 나가야 하고. 그럼 넌 어떻게 살고 싶은데? 기태가 다급하게 묻습니다. 지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합니다. 그냥 누군가 저를 진짜로 원했으면 좋겠어요. 불쌍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제가 필요해서요. 그 말을 들은 윤희의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하지만 기태는 더욱 불편해합니다.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기태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네 지금 나이라면 어른들 말을 따르고 누군가에게 계속 의존하려는 버릇하면 못 써. 의존? 지우가 기태를 똑바로 바라봅니다. 저는 학교 다니면서 공부도 하고 어른들 말도 잘 들을 수도 있어요. 단지 가족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가족은 혈연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기태가 실수로 내뱉습니다. 아무나 가족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그 말을 들은 지우의 얼굴이 굳어집니다. 윤희도 아들의 말에 충격을 받습니다. 그럼 저는 이 세상에 가족이 없다는 뜻이네요. 지우가 조용히 말합니다. 기태는 자신이 너무 과했다는 것을 깨닫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아저씨가 맞아요.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저 같은 불쾌한, 아니, 문제가 있는 애는 어디 가서도 환영받지 못해요. 지우야. 윤희가 아이를 붙잡으려 하지만 지우는 이미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동안 고마웠어요. 지우가 마지막으로 인사를 합니다. 진짜 가족 같았어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정적에 휩싸입니다. 윤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지우가 집을 나간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희는 아들을 바라보며 분노와 실망이 교차하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기태야. 윤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떨립니다. 네가 방금 한 말들 정말 네 마음에서 나온 거니? 기태는 대답하지 못하고 시선을 피합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죄책감이 밀려오고 있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단지 현실적으로. 기태가 변명을 시작하려 하지만 윤희가 손으로 막아섭니다. 현실적으로? 윤희가 냉소적으로 웃습니다. 너가 말하는 현실이 뭔지 정확히 말해봐. 정혜가 조심스럽게 거실로 들어옵니다. 어머님, 제가 더 알아본 것들이 있는데. 지금 말해. 윤희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정혜는 기태를 흘끗 바라본 후 윤희에게 말합니다. 20년 전 일을 더 자세히 조사해 봤어요. 기태 도련님이 지우를 고아원에 맡긴 진짜 이유가. 정혜 씨, 그만해. 기태가 다급하게 말립니다. 왜 그만하라고 하는데? 윤희가 아들을 노려봅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게 있다는 거지. 정혜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이어갑니다. 당시 기태 도련님의 첫 번째 부인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사고에는 다른 이야기가 있었어요. 기태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정혜 씨,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사고 당시 기태 도련님의 부인은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어요. 정혜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집니다. 불륜 관계였고 그 사실이 언론에 노출될 위기에 있었어요. 윤희는 충격을 받습니다. 그게 사실이니? 기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고백합니다. 네, 맞습니다. 미연이는 다른 남자와 달아나려고 했어요. 그 과정에서 사고가 난 거고, 그래서 지우를 언론에서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기태가 절규하듯 말합니다. 아내의 불륜, 그리고 지우가 제 아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의혹까지. 윤희는 그 말에 더욱 충격을 받습니다. 뭐라고? DNA 검사를 해봤어요. 기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결과는 99.8% 확률로
제 아이가 맞았지만 그 아이를 부정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언론의 관심도 그렇고 미연이 때문에요. 그래서 아이를 버린 거야? 윤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기태가 소리칩니다. 당시 회사도 안 좋은 상태였어요. 주가는 폭락하고 투자자들은 손을 떼고 만약 그 스캔들이 더 커졌다면 우리 가족 모두가 파멸이었을 거예요. 정혜가 기태 얘기가 끝나자 말합니다. 그리고 당시 어머님께서도 나도 윤희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네, 그 당시 우울증에 시달리고 계셨어요. 정신과 약물 치료를 받고 계셨고 가끔은 생활도 하기 어려운 상태로 슬럼프를 겪으셨어요. 윤희는 그때의 기억을 떠올립니다. 정말로 그 시기는 지옥과도 같았습니다. 사업 실적 부진으로 인한 빚더미, 그리고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적 붕괴. 몇 달 동안 병원을 들락거리며 치료를 받아야 했던 암울한 시간들. 그래서 기태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어머니께 지우를 맡길 수도 없었고 저 혼자서는 아이를 돌볼 수도 없었어요. 사업도 살려야 하고 언론의 관심도 피해야 하고 그래서 고아원에 정말 임시로만 맡기려고 했어요. 기태가 흐느껴옵니다. 몇 년 후에 상황이 안정되면 다시 데려오려고 했는데 그런데 왜 안 데려왔어? 윤희의 목소리가 차갑습니다. 기태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겨우 입을 엽니다. 재혼을 했어요. 새 아내는 지우의 존재를 알면 결혼을 포기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업이 회복되고 있었어요. 새로운 투자자들도 생기고 그런데 지우를 데려오면 모든 게 다시 무너질 것 같았어요. 새 아내의 아버지가 큰 투자자였거든요. 윤희는 아들의 고백을 들으며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입니다. 결국 모든 것이 돈과 체면 때문이었습니다. 그럼 지우는? 윤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됐는데? 계속 시설에서. 기태가 고개를 숙입니다. 가끔 뒤에서 후원은 했어요. 익명으로. 후원? 윤희가 비웃습니다. 그게 아버지가 할 일이니? 정혜가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최근에 지우가 시설에서 나오게 된 것도 기태 도련님 때문이에요. 도련님이 정치계 진출을 준비하면서 과거 일들이 발목을 잡을까봐. 그래서 아예 존재를 지우려고 한 거구나. 윤희가 모든 것을 이해합니다. 기태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지금 그는 그저 어머니의 분노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태야. 윤희가 일어서며 아들을 바라봅니다. 네가 지금까지 한 일들이 그 아이에게 어떤 상처를 줬는지 알고 있니? 어머니, 20년 동안 그 아이는 왜 자신이 버려졌는지도 모른 채 혼자 살아왔어. 자신을 사랑해줄 가족을 그리워하면서. 윤희는 현관으로 향합니다. 나는 지우를 찾으러 갈 거야. 어머니, 어디 가세요? 내가 찾아야 해. 그 아이를 다시 찾아서. 윤희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번에는 절대 외면하지 않겠어. 하지만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찾을 거야. 윤희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경찰서에도 가고 시설에도 가고 어디든 다 찾아볼 거야. 정혜가 윤희의 코트를 가져다 줍니다. 어머님, 제가 같이 가겠어요. 고마워, 정혜야. 윤희가 코트를 입으며 말합니다. 이제야.
이제야 진짜 할머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기태는 무너져 내리듯 소파에 주저앉습니다. 20년 동안 묻어두려 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오고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며 윤희는 마지막으로 기태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를 다시 찾게 해주세요. 이번에는 절대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밖은 또다시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20년 전과 똑같은 비였습니다. 비는 며칠째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윤희와 정혜는 지우를 찾아 서울 곳곳을 헤맸습니다.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했지만 미성년자가 스스로 집을 나간 경우라 적극적인 수사는 어려웠습니다. 어머님, 벌써 사흘째예요. 조금 쉬시죠. 정혜가 지친 윤희를 걱정하며 말합니다. 안 돼. 윤희가 고개를 젓습니다. 그 아이가 어디서 이 비를 맞고 있을 텐데. 아픈 곳은 없을까? 밥은 먹고 있을까? 그들은 한강공원, 지하철역, 24시간 편의점, 고시원까지 찾아다녔습니다. 지우의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지만 아무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구로 넘어갔을 수도 있어요. 정혜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그때 윤희의 머릿속에 한 곳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지우를 만났던 그 골목. 정혜야, 그 골목으로 가보자. 어떤 골목이요? 내가 처음 지우를 만났던 곳. 사람들은 익숙한 곳으로 돌아간다고 하잖아. 오래된 골목에 도착했을 때 윤희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폐가 처마 밑에 웅크린 작은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저기, 정혜가 가리킵니다. 지우였습니다. 젖은 옷을 입고 무릎을 껴안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고민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윤희는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걸음을 천천히 옮겼습니다. 아이를 놀라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우야. 지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간 제대로 못 먹은 듯 볼이 더욱 들어가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할머니? 지우의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왜? 널 찾으러 왔어. 윤희가 우산을 지우 위로 받쳐들었습니다. 사흘째 찾고 있었어. 찾을 필요 없어요. 지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차피 저는 이런 곳이 어울려요. 무슨 소리야? 넌 이런 곳에 있을 아이가 아니야. 그럼 어디요? 지우가 해탈한 듯 말했습니다. 그 아저씨 말이 맞아요. 저 같은 애는 아무도 원하지 않아요. 윤희의 가슴이 저몄습니다. 지우야, 나는 널 원해. 처음엔 다 그래요. 지우가 무릎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불쌍하다고, 도와주겠다고. 그러다가 귀찮아지면 다시 버려요. 나는 다르다니까. 왜요? 지우가 고개를 들어 윤희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도 저를 모르잖아요. 그냥 불쌍해 보여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윤희는 오랫동안 망설였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우야. 윤희가 아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너는 내가 모르는 아이가 아니야. 무슨 뜻이에요? 넌 내 손자야. 지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뭐라고요? 20년 전에 잃어버린 내 손자. 그때 너가 가지고 있던 고민형 기억하지? 내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었어. 지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럼 그 사람이 네 아버지야. 윤희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지우야. 할머니가 몰랐어. 네가 어디 있는지, 왜 사라진 건지. 왜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를 버렸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네 잘못은 아무것도 없어. 윤희가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른들의 잘못이야. 네 잘못이 아니야. 지우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왜 저를 싫어해요? 왜 보내려고 해요?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윤희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할머니가 널 찾았다는 거야. 지우는 몇 초간 조용히 있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20년 동안 쌓였던 외로움과 상처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할머니예요? 지우가 흐느꼈습니다. 그래, 내 손자야. 윤희가 지우를 끌어안았습니다. 할머니가 늦었어. 정말 미안해. 이제 안 버리실 거죠? 절대로. 윤희가 지우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이제 누구도 널 버리지 않을 거야. 믿어도 돼. 정혜가 가방에서 곰인형을 꺼냈습니다. 지우가 집을 나갈 때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이것도 널 기다리고 있었어. 윤희가 곰인형을 지우에게 건넸습니다. 지우는 곰인형을 받아들고 더욱 크게 울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으로 가자. 윤희가 일어서며 지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가 따뜻한 밥 해줄게.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곰인형을 꼭 안고 윤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지만 우산 아래서 할머니와 손자는 함께 걸어갔습니다. 20년의 시간을 건너뛰어 마침내 다시 만난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괜찮은 거죠? 그래, 지우야. 윤희가 아이의 손을 더욱 꼭 잡았습니다. 이제 모든 게 괜찮을 거야. 이번에는 정말로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않을 가족으로 집으로 돌아온 지우는 며칠 만에 따뜻한 잠자리에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윤희는 밤새 지우의 침대 곁에서 지켜보며 20년 동안 놓쳤던 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태는 어머니와 지우가 돌아온 것을 보고 복잡한 심정에 빠졌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교차했지만 이미 모든 진실이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지우야. 기태가 지우 옆에 앉습니다. 아빠가 잘못했다. 지우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기태를 바라봅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기태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네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아빠 노릇을 전혀 못했어. 며칠이 지나면서 윤희는 지우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10살의 지우에게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했습니다. 지우야, 공부는 어때? 윤희가 지우와 함께 차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재미있어요, 할머니. 근데 학교 수업이 조금 어려워요. 지우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윤희는 개인 교사를 고용해 지우의 학습 상태를 점검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예상대로였습니다. 지우는 기본기가 부족했지만 이해력이 뛰어났습니다. 지우군은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어요. 교사가 윤희에게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합니다. 윤희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주일 후 가족회의를 소집했습니다. 무슨 중요한 얘기가 있다고 하셨어요? 기태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지우 교육에 대한 계획을 말하려고 윤희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지우를 스위스로 유학 보내려고 해.
기태가 놀라며 반응했습니다. 유학이요? 아직 너무 어리지 않나요? 그래서 더 빨리 보내야 해. 윤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 나중에 회사를 이어받을 수 있어. 회사를 이어받는다고요? 기태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당연하지. 지우는 이 집안의 정당한 후계자야. 지우는 어른들의 대화를 들으며 어리둥절했습니다. 할머니, 유학이 뭐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 공부하는 거야. 좋은 학교에서 많은 걸 배울 수 있어. 윤희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할머니와 헤어져야 하는 거예요?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잠깐만이야. 방학 때는 돌아올 수 있고 할머니도 자주 만나러 갈 거야. 기태는 속으로 불안했습니다. 지우가 제대로 교육받고 돌아오면 자신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며칠 후 윤희는 변호사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오늘 오신 이유가 뭔지 말씀드릴게요. 윤희가 변호사에게 말했습니다. 유산 상속에 관한 유언장을 수정하려고 합니다. 기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요? 지우가 돌아왔으니까 당연히 수정해야지. 윤희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변호사가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수정하기를 원하시나요? 전 재산의 60%를 김지우에게, 나머지 40%를 김기태에게 상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 기태가 소리쳤습니다. 그럼 제가 평생 쌓아온 건 뭐가 됩니까? 네가 평생 쌓아온 건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잖아. 윤희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사 지분도 있고 개인 재산도 있고, 하지만 지우는 아직 어린애예요. 회사 경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교육시키는 거야. 스위스에서 제대로 배워서 돌아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야. 기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 일방적입니다. 저도 이 집안의 아들인데, 아들이면 아들다워야지. 윤희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자식을 버리는 아들이 어디 있어? 그건 제가 잘못했지만, 잘못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야. 지우는 20년을 잃어버렸어. 그 시간을 어떻게 보상할 거야? 변호사가 중재에 나섰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니까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하시는 게. 상의할 것 없어요. 윤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 재산은 제가 결정합니다. 기태는 분노와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저를 완전히 배제하시려는 건가요? 배제하는 게 아니야. 40%도 충분히 많은 거야. 윤희가 냉담하게 말했습니다. 그것도 네가 지우를 잘 보살피겠다고 약속할 때의 이야기고. 약속이요? 지우가 유학에서 돌아올 때까지 네가 회사를 제대로 관리해야 해. 그리고 지우가 성인이 되면 경영권을 넘겨줘야 하고. 기태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은 임시 경영자 역할만 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제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네 인생? 윤희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지우의 인생은 생각해봤니? 지우는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어른들이 자신 때문에 싸우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아빠.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냥 가족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어요. 윤희는 지우의 말에 마음이 누그러졌습니다. 그래, 지우야 할머니도 그래. 하지만 너가 더 좋은 사람이 되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해.
유학을 꼭 가야 해요? 그래야 해. 나중에 할머니 회사를 물려받으려면 똑똑해져야 하거든. 기태는 결국 어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태가 억지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뜻대로 하시죠. 변호사는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기태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몇 달 후 지우는 스위스의 명문 보딩스쿨로 떠났습니다. 공항에서 윤희는 눈물을 흘리며 지우를 배웅했습니다. 할머니, 보고 싶을 거예요. 지우가 윤희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도 보고 싶을 거야. 하지만 열심히 공부해야 해. 윤희가 지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네, 할머니.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돌아올게요. 지우가 떠난 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기태는 복잡한 심정으로 회사 일에 몰두했습니다. 언젠가 모든 것을 지우에게 넘겨줘야 한다는 생각에 씁쓸했지만 동시에 아들에 대한 책임감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구나. 윤희가 지우의 방에서 고민형을 바라보며 혼잣말했습니다. 버려졌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시 안아주면 그 아이는 다시 살아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지우는 이제 진정한 후계자로 성장하기 위한 긴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